사회문화는 미스터추 추승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사회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모르면 수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회문화에서도 여러분들 기능론, 갈등론 이거는 수학의 더하기 빼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 뒤에 가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모르면 여러분들 사회문화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봐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출발해 봅시다. 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이 있고 미시적 관점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거시적 관점은 거대하게 바라보는 거죠. 크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 제도, 사회적인 법, 절차, 규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이것을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이 거시적 관점은 사회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크게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거시적 관점이다. 자, 미시적 관점은 여러분들 현미경을 생각하면 돼. 아주 작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들이 개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흔히 이야기하면 거시적 관점은 헬리콥터를 타고 숲 전체를 바라보는 거라면 이 미시적 관점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 풀 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미시적 관점이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능론이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주 부정적이어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라고 바라보는 갈등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주로 보수주의자들, 갈등론자들은 주로 진보주의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사회의 구조를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이번 시간 다음에 여러분들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 여러분들 징그럽습니까? 선생님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 그 강의에 지금 활용하는 이유는 기능론자들은 우리 사회 구조적 측면, 사회를 보는데 이 사회를 우리 인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회를 인체에 비유하고 생명체에 비유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생명체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은 머리카락, 귀, 눈, 코, 입, 그 다음에 뭐 간, 위, 대장, 소장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구성되어 있는 이 기관들은 우리 인체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위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간은 술을 먹으면 해독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심장은 피를 공급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손톱은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 신체 구조는, 이 우리의 신체 구조는 이제 사회 구조라고 친다면, 이 우리 각 부의 장기가 생명체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구성 요소는 각자 고유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의 요소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있고 경찰서에는 경찰관들이 도둑 잡고 의사들은 병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이 개인들은 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 장기가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신체 구조는 생명체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사회 구조의 역할을 해주는 각 사람들은 모두 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심장이 있고, 심장이 왼쪽에 있죠.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있고, 간이 있고, 뭐 손톱이 있는데, 심장이 중요해? 아니면 간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더 중요하죠? 간은 좀 잘라도 되잖아. 그렇죠. 위도 위암 걸리면은 그 좀 잘라내면 되죠. 암 걸린 거. 위암 걸리면 암 잘라내는 게 위암 수술이야. 근데 심장은 멈추면은 다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심장이 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체 구조에서 생명체를 위해서 더 중요한 장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뭐 의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은 되기가 일단 어렵고 뭐 일반적인 일을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중요하고 고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고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각 장기가 자기의 역할을 함에 따라서 중요도가 결정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사회의 기여도에 따른 그 사람들의 명예라든지 뭐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필요이고 합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단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심장의 역할을 하면 하고 간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그에 맞는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는 거고 손톱의 역할을 하면 우리가 뭐 손톱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덜 해가지고 손톱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손톱에 걸맞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 빈부의 격차 이런 것을 기능론자들은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뭐 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심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손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방적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각 생명체를 위해서 뇌가 머리에 있고 발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 심장은 갈비뼈에 쌓여 있어가지고 보호를 받고 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우리 그 인체 장기가 각자의 위치에 걸맞는 정말 최적의 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사회도 사회 구조도 그렇게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고유의 역할을 하고 담당하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도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과 질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 잘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어려운 생물학적 용어로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인체의 온도가 36.5도잖아?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몸에서 잘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보면은 몸이 부르르 이렇게 떨리잖아? 이거는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36.5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몸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회의 구조도 안정과 질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일정함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 기능론자들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체를 봤을 때 우리의 각 장기가 인체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마찬가지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 구성원들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사회가 개인보다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회 실제론 뒤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과 위는 심장은 서로 협력한다라는 거죠. 서로 싸워? 싸우면 죽잖아.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서로 돕는다라는 뜻이야.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기능론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장기가 협동과 분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각 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협동과 분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현상은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필요하고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질병은 우리 몸 전체에서 나쁜 거잖아. 그래서 사회에서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범죄, 사회 문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한 것들은 빨리 치유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바로 기능론자들이다. 갈등은 뭐야? 아주 나쁜 거죠. 병든 세포와 같기 때문에 병든 현상이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유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론자들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 사회를 인체에 비유한 사회 유기체설, 그 다음에 기능론자들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 균형, 그리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보수적이다. 그리고 이 사회현상은 필요하고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현상으로 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론자들은 우리 사회를 생명체로 비유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생명체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심장, 위 이러한 조직기관은 뭐 학교, 병원, 검찰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 조직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 하나하나, 학교는 뭐야? 선생님, 학생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병원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앰뷸런스 기사 뭐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능론자들은 각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의사가 간호사보다는 더 중요하고 간호사가 앰뷸런스 기사보다는 더 고도의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존경을 받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기능론자들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욕구 통제 조절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각종 제도와 규범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도와 규범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이 욕구 통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와 규범 측면에서 보는 게 거시적 관점이잖아. 그래서 제도와 규범은 뭐 당연한 거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와 규범은 모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 제도와 규범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야. 우리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질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그래서 이 지배적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해라.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지배적 가치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지배층의 가치, 이거는 지배층들에게만 유리한 가치지만 이 지배적 가치는 여러분들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가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능론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고 중요한 그러한 용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이 기능론자들은 얼핏 듣기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경받는 거고 내가 부자다 뭐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뭡니까? 기득권, 지배계급의 이익을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부자들이 지금 부자가 된 거를 정당화하고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이 된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론자들은 기득권의 이익을 합리화하고 강자들만의 논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갈등론은 기능론하고는 이제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론자들은 부자들이 좋아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논리가 된다면 갈등론자들은 아무래도 소외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그러한 거시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갈등론자들은 어떻게 사회를 바라봅니까? 현재 사회는 모순되어 있다라는 거죠. 현재 사회는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자본주의 시대 때 자본가들의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횡포 이런 것들을 보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책을 바탕으로 계급투쟁설을 주장을 하게 되고 공산주의 체제가 이상적인 사회다. 평등한 사회다. 라고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죠. 자, 이거 이외에도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옹호하는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페미니즘,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착취한다라고 하는 종속이론, 이러한 것들은 갈등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기능론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심장과 같은 역할, 뇌와 같은 역할, 이러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방적인 사회를 기능론자들은 주장을 했죠. 그런데 갈등론자들은 가난하면 한 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하고 한 번 부자면 계속 가난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폐쇄적 사회를 전제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급투쟁설을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이것을 역사발전 5단계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갈등론과 마르크스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원시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 이런 신석기 시대는 공산사회였어. 그래서 이때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계급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사유재산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강자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겼죠. 이 당시 원시시대 때는 사유재산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가서 막 멧돼지 같은 것도 같이 잡고 같이 나누어서 먹고 같이 채집하고 같이 사냥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사유재산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제 노예제 사회로 가면서 귀족과 노예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귀족은 이제 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법을 만들고 사회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법과 사회 구조가 누구한테 유리했을까? 그렇죠. 귀족에게 유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법과 사회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노예를 억압하고 착취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은 뭐만 했다? 그렇죠. 소비만 했다라는 거죠. 먹고 놀고. 그러면은 누가 생산을 했어? 농장에서 노예들이 일을 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이 노예들이 생산을 하면서 귀족들을 되게 싫어했겠죠. 그쵸?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겠죠. 사회 구조 자체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들은 귀족에게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 때는 이제 농노제가 이제 확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지배계급은 기사계급이죠. 그리고 농노. 그래서 이때 기사계급들은 농노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농노를 착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주, 기사들은 성을 갖고 있잖아. 자기 성을. 그래서 그 성 안에서 농노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농노들은 이 기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원들이
영주를 위한 생산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이 대가로 이 영주들은 농노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기억이 나죠? 자, 그 다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자본제는 이 자본가들이 국가와 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이 국가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제도와 법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를 자본가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착취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은 뭐야?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야.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막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우리 일 못하겠다. 우리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 그러면은 자본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일하기 싫으면 말아. 하지 마. 나가. 뭐 이런 거죠. 그치? 자본주의의 가장 비극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본가들을 위해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 구조적 모순이 정말 X 같은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로 가야 된다? 공산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타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예전 이 공산사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주장이고, 갈등론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도래시켜야 된다라는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론자들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아무래도 이러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론은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이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갈등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는 마르크스야. 그쵸? 독일의 학자인데 생긴 거는 KFC 할아버지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이러한 이 주장은 어떤 거냐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뒤에 있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그런 일한 대가를 빼간다는 거죠. 착취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착취한다. 약자는 강자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이게 우리의 현재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마르크스, 갈등론자들의 주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쭉 설명을 했지만, 갈등론자들은 사회 구조가 지배계급만 필요하고 합의한 불공정하고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지배계층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다. 그래서 사회규범과 제도는 지배층들에게만 유리한 지배층의 가치다라는 거죠. 아까 기능론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어? 사회규범과 제도는 지배적 가치다 라고 했지만, 이 갈등론자들은 사회규범 제도는 지배층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유리한 지배층의 가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 요소 역할은 기능론자들은 이 사회 구성 요소 역할이 굉장히 이상적이다, 합리적이다 보고 있지만, 이 갈등론자들은 인위적이고 지배계층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거고 조장되고 강제된 현상이라는 거야. 지배계급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건 아니야. 그리고 이것이 역할 분담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주장한 거야?
이것은 기능론자들이 주장을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시고, 사회현상은 지배계층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조장한 불필요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 갈등은 이 세상이 이미 X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내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연적이고, 그쵸? 나타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다. 그렇지만 이 갈등은 뭐야? 결론적으로는 나쁜 거야. 그쵸? 갈등론자들은 갈등도 나쁜 거라고 인정을 해. 그렇지만 이것을 개선하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론자들은 사회와 체제의 근본적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 관점이다. 자, 사회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갈등의 장이다. 그렇지만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능론자들은 사회 갈등은 병든 세포,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봤잖아. 그런데 이 갈등론에 대한 비판점이 있습니다. 갈등론자들에 대한 비판점. 이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죠. 어떠한 사회의 제도, 법, 규범은 물론이고 어떤 사회 현상은 무조건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거고 뭔가 조작된 거고 뭐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늘 불합리한 건 아니죠. 사회가 잘 협동해 가면서 유기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 가잖아. 그런데 이러한 유기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갈등론자들은 설명하고 있지 않고 무조건 지배층의 음모이고 무조건적으로 조작된 거고, 이렇게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갈등론자들의 그러한 모순이고 비판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단점이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기능론, 갈등론 개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이 나와. 그래서 뒤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 물어보는 거지만 그거 이외에 어떤 관점이다라는 말이 문제 안에 포함이 된다면 이것은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냐, 교환이론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사회 구조보다 개인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거는 미시적 관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겠네. 그런데 사회의 구성 요소들은 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 상호 의존이라는 말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협동하느냐? 예!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기능론이 되겠죠. 아니요는 뭐야? 이것은 갈등론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가는 사회 갈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맞죠? 기능론자들은 이 사회 갈등을 병든 세포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치유해야 될 대상이다.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일상생활의 의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중시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시적 관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나는 가보다 기존 질서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갈등론자들은 기존 질서는 모순되기 때문에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가가 보수적인 그런 기존 질서 유지를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가와 나는 거시적 관점이야. 이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조나 제도, 커다란 덩어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짜질구레한 그런
개인적인 그러한 작은 자율성과 능동성을 간과하기는 아무래도 쉬운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기억, 리을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네요. 사회의 다양한 역할들은 기능적 중요성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능력 있는 인재가 희소하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치? 가령 기능적 중요성의 차이에 따른 역할의 위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현실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지배계층이 자기가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똑같은 거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개인이 속한 배경, 집안, 백 이런 거, 집단 간의 힘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희소가치가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는 뭐야? 그 지배계층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모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갈등론적인 측면이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집단 간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갈등론과 부합하죠. 갈등이 잘 해결되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학교 교육은 계층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맞죠? 돈이 있는 사람들, 지배계층들은 이 지배계층에게 유리한 사회제도, 즉 교육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잣집의 애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그러면 뭐야? 부잣집 아들들이 또 자식들이 또 부자가 되고 계층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맞는 선지가 되겠다.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가 중시하는 사회적 규범을 습득해야 된다. 이 사회적 규범은 누구를 위한 사회적 규범이야? 기능론자들은. 그쵸? 기능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지배적 가치를 습득해야 된다. 근데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적 규범 자체가 지배층에게 유리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회적 규범을 습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음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리얼 사회불평등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능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사회가 불평한 거,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 불평등은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갈등론자들은. 사회 불평등 자체가 부자들, 지배층들의 음모이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동기부여는 될 수 없다. 이것은 기능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기능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역과 니은이 갈등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기능론, 갈등론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다면 강의를 몇 번 다시 들어볼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복습이 필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거시적 관점은 설명을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안녕!